신 232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려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들려오는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진동.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집어삼킨 최강의 정복자, 몽골 제국 철기병들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수백, 수천의 성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나라의 깃발을 내리게 만든 그 무적의 군대가 이제 이름 없는 작은 토성 하나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그날, 역사는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계란으로 발치기보다 더 무모해 보였던 이 전투가 어떻게 역사를 뒤집는 전설이 되었는지, 그 전율 돋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1232년 고려 고종 19년의 암울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그들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자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는 파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바다 건너 섬으로 몸을 피한 사이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거대하고도 잔혹한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읍을 옮긴 고래를 괘씸히 여겨 다시 한번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2차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단순한 침략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의 유지를 받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떤 성벽도, 그 어떤 기사단도 막아내지 못한 전쟁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정교했고 기동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심리전은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몽골의 깃발이 보이는 곳에는 을의 항복이 뒤따랐고 저항하는 곳에는 철저한 파괴만이 남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그들의 말발굽 아래 놓였고 국토는 유린당했습니다. 조정의 정규군조차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산성이나 섬으로 피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평야에 노출된 일반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침략군의 총지휘관은 살리타였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 내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장군으로 고려의 지형과 정세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살리타는 강화도로 들어간 고려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진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려 남부의 곡창지대를 장악하고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 조정이 스스로 섬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저항군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주요 도시들은 몽골군의 위세에 눌려 성문을 열거나 함락당했습니다. 살리타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웅장하고 견고한 석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한 야산에 흙을 다져 쌓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토성, 바로 처인성이었습니다. 처인성은 전략적 요충지라기보다는 그저 지역 주민들이 비상시에 몸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대피소에 가까웠습니다. 성벽의 둘레는 불과 400여 미터 남짓,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아 대규모 공성 무기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는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예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처인성은 행정구역상 부곡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부곡민들은 일반 양민보다 낮은 신분으로 대우받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과중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농민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부곡민들,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피해 몰려든 인근의 피난민들. 이것이 처인성을 지키는 병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번쩍이는 갑옷도 예리한 칼도 적을 압도할 기마부대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낫과 곡괭이, 그리고 조잡하게 만든 활과 화살뿐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살리타의 군대는 당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한 복합공, 철저히 조련된 군마, 그리고 수많은 공성전 경험으로 다져진 몽골의 정예 기병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모래성을 덮치기 직전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살리타의 눈에 처인성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밟고 지나갈 작은 돌멩이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대규모 군대를 멈춰 세울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부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흙더미를 무너뜨리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몽골군의 입장에서 이곳은 전략적 목표라기보다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소규모 저항도 그들의 진격을 늦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리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벽 끝의 선자들의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라곤 목숨뿐인 사람들이 뭉쳤을 때 발휘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군중 속에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윤후. 그는 칼을 찬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승려였습니다. 난리통에 처인성으로 피신해온 이 수행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곡민들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철한 눈으로 성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키면 이곳이 곧 나라의 중심이 된다. 김윤우의 리더십은 화려한 연설이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활을 손질하고 성벽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사람들 곁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승려인 그가 살생을 위한 무기를 든다는 것은 엄청난 고뇌였겠지만 그는 더 큰 자비, 즉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활을 선택했습니다. 1232년 12월, 드디어 살리타의 주력군이 처인성 앞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펄럭이는 몽골군의 깃발이 겨울 하늘을 뒤덮었고 그들의 위협적인 기세는 성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적군의 규모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절망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윤우와 처인성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몽골군의 사신을 향해 그들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적막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전투. 그것은 세계 최강의 제국군과 고려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역사상 가장 불균형하고도 극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흙으로 쌓은 낮은 성벽이 강철 같은 몽골 기병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승려 김윤우는 어떤 전략으로 이 불가능한 싸움에 임하려 했던 것일까요? 처인성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화살이 시위에 걸리기 직전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 그날의 전설, 제2부에서 본격적인 전투의 막이 오릅니다.
이 숨막히는 대결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처인성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지휘관은 모든 면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이며 정복전쟁의 정점에 선 몽골의 장군 살리타가 있었고, 성 안에는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승려 김윤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과 자비의 수행자. 이 기묘하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매치업은 그날 처인성의 운명이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신념과 신념의 대결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 시대부터 이어진 몽골 제국의 팽창정책 최전성에서 잔뼈가 굵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공성전의 묘미를 터득했고, 수많은 부족을 복속시키며 공포가 어떻게 적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적의 규모, 지형, 사기, 보급로를 파악한 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그것이 살리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살리타의 눈에 비친 처인성은 기이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견고한 석벽도, 깊게 파인 해자, 성 주위에 물웅덩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을 다져 쌓은 낮은 성벽이 언덕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몽골의 주력 부대가 보유한 투석기나 공성탑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살리타는 말 위에서 채찍을 들어 성을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저 흙더미 뒤에 숨은 쥐새끼들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그의 오만함은 방심이 아닌 압도적인 전력차에서 오는 여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병들이 한번 몰아치면 저 흙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반면 성 안의 지휘관 김윤우의 상황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승려였습니다. 그가 처인성으로 들어온 것은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전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목탁 대신 활을 쥐어주었습니다. 김윤우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가 지휘해야 할 병력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공민이라 불리는 천민 계급과 인근 마을에서 도망쳐온 농민들이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던 손, 무거운 짐을 나르던 어깨가 그들이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였습니다. 처인성에 모인 사람들은 고려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라는 뿌리 깊은 패배의식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세계 최강 몽골군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싸워봤자 개죽음이라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윤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화살을 깎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승복 자락이 겨울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변가의 것처럼 크지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보시오. 저 밖의 적들은 우리가 부공민인지 양반인지 승려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짓밟아야 할 고려의 백성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내일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저들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됩니다. 김윤우는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사회적 굴레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농부의 손을 잡고 노약자들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나라를 위한 충성과 같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곳 처인성은 흙으로 쌓았으나 우리의 의지는 저들의 강철보다 단단해야 합니다. 몽골의 말발굽이 아무리 빨라도 이 땅을 지키려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김윤우의 진심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빛들이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차별받는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등 뒤에 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이었고 삶의 터전을 사수하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낯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엉성한 활시위를 당기는 팔에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전력 비교는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최고급 철갑으로 무장한 중무장 기병과 기동성이 뛰어난 경기병, 완벽하게 조합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몽골 초원의 거친 환경에서 자라 지구력이 뛰어났고 병사들은 말 위에서 자고 먹을 정도로 기마술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쏘는 화살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갑옷을 뚫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처인성 수비군의 무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갑옷은커녕 두꺼운 소못조차 부족해 거적을 덮어쓴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농기구를 개조한 창,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 그리고 성 주변에서 주워 모은 돌멩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우는 이 부족함을 전술로 승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처인성의 지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처인성은 비록 낮았지만 경사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병 중심의 몽골군이 속도를 내어 돌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 주변의 좁고고 굴곡진 지형은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전개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김윤우는 이를 이용해 적을 좁은 구역으로 유인하고 집중적인 화력을 퍼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정규전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매복과 기습, 그리고 수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농민들에게 복잡한 진영을 가르치는 대신 돌을 던지는 법, 끓는 물을 붓는 법, 그리고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르쳤습니다. 화살 하나, 돌 하나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확실한 사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살리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쥐를 가지고 놀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한 몽골군은 밤낮으로 북을 치고 괴성을 지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몽골식 전술이었습니다. 거대한 포위망은 점점 조여들었고 성 안의 식량과 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살리타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리타는 몰랐습니다. 성벽 너머의 저 오합지졸들이 김윤후라는 구심점을 통해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다는 결의로 뭉친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드디어 정적을 깨고 몽골군의 공격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몽골 기병의 산발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처인성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리고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윤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 수천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처인성의 농민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김윤우의 손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김윤우의 침묵은 살리타의 오만을 꺾을 수 있을까요? 세계 최강의 창과 고려 최후의 방패가 충돌하는 순간 전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처인성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트린 것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끔찍한 소리의 향연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방력을 투입해 아군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하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잔혹한 무기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몽골군 진영 곳곳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일정한 박자로 대지를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성 안의 사람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어 늑대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뿔나팔 소리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르는 기괴한 함성이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훈련받지 못한 농민들과 부공민들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살리타의 계략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는 공포의 시간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벽 너머의 어둠 속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에 대한 불안감은 성 안의 사람들을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탄식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성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던 장정들도 작은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승려 김윤호만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 소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저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김윤우는 역설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적의 과시적인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조바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적의 화살이 날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라. 우리의 화살 하나는 적의 목숨 하나와 바꿔야 한다. 그것은 부족한 물자를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적을 최대한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습니다. 드디어 살리타가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선봉부대가 성벽을 향해 접근했고 곧이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피우, 피우.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흙벽에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몽골군의 복합궁은 강력했습니다. 허술한 나무 방패 따위는 쉽게 뚫어버릴 위력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김윤우가 미리 파놓은 참호와 흙벽 뒤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머리 위로 화살이 빗발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훈련된 병사라면 방패를 들고 응사했겠지만 이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몽골군은 의아해했습니다. 다 도망쳤거나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성봉대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병력을 성벽 바로 아래까지
전진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처인성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흙으로 쌓은 낮은 성벽은 말 위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방심한 몽골 기병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기 위해 말에서 내리거나 성문 틈을 엿보려고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써라! 김윤우의 외침이 처인성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 순간 흙벽 뒤에 숨죽이고 있던 농민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활뿐만 아니라 돌덩이, 끓는 물, 잿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기에 조주는 필요 없었습니다. 성벽 바로 아래 뭉쳐있던 몽골군을 향해 돌멩이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부녀자들은 가마솥에 펄펄 끓인 물을 성벽 아래로 부어버렸습니다. 갑옷 틈으로 스며드는 뜨거운 물에 천하무적이라던 몽골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궁수들은 정확히 적의 급소를 노려 화살을 날렸습니다. 몽골군의 갑옷은 튼튼했지만 지근거리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몽골군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성이 갑자기 살아나 이빨을 드러낸 형국이었습니다. 좁은 지형팟에 뒤따르던 병력과 태각하려는 병력이 뒤엉키면서 몽골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놀라 날뛰었고 넘어진 병사들은 아군의 발에 밟혔습니다. 물러서라! 일단 물러서! 선봉대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몽골군은 황급히 성벽에서 멀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성벽 위에서는 처인성 사람들의 함성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아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평생 낫과 호미만 잡던 자신들이 물리친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는 처인성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해볼만하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윤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자의 수염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살리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분노보다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인 줄 알았던 적들이 보여준 의외의 조직력과 투지는 그의 정복력을 자극했습니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쥐새끼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도가내든 쥐일 뿐이다. 살리타는 이제 놀이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력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습니다. 단순한 화살비가 아닌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총공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된 처인성 사람들. 하지만 그들 앞에 닥쳐올 시련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살리타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윤우는 한계에 다다른 물자와 지친 사람들을 이끌고 이 거대한 파도를 또다시 넘을 수 있을까요? 살리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탐색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몽골군이 허둥지둥 물러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대장군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가 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작은 토정을 유의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인성은 반드시 짓밟아 없애야 할 눈에 거슬리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저 흙더미를 평지로 만들어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려라. 살리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몽골군 진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격이 소나기였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공격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태풍이었습니다. 수천 기의 기병들이 말머리를 돌려 전열을 정비했고
후방에 있던 군기병들이 앞으로 나서며 시위를 당겼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이 쏘아올린 수만 발의 화살이 태양을 가리고 처인성 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화살비가 성안을 강타했습니다. 흙벽에, 지붕에, 그리고 마당에 화살이 박히며 성안은 순식간에 고슴도치 굴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김윤호와 처인성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지프로 엮은 거적과 나무 판자를 머리에 이고 화살비를 견뎌냈습니다. 화살이 바닥나면 적이 쏜 화살을 주워 다시 쏘겠다는 결기마저 감돌았습니다. 화살 공격이 멈추자마자 몽골의 주력군이 성벽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동력 위주의 경기병뿐만 아니라 두꺼운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든 중장 기병들이 가세했습니다. 그들의 돌격은 마치 거대한 강철 파도가 흙으로 된 둑을 향해 밀려오는 듯한 엄청난 중압감을 주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진동 속에 몽골군은 사다리를 걸고 갈고리를 던지며 토성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인성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힘이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지팡이 대신 돌덩이를 날랐고 아낙네들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날랐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화살을 주어 어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부공민이라는 천한 신분의 굴레도 승려와 속인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터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몽골 병사들의 머리 위로 뜨거운 물과 시뻘건 숯불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천하무적의 몽골군이라 해도 갑옷 틈으로 파고드는 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들을 향해 농민들은 죽창을 내리꽂았습니다. 낫과 호미가 몽골군의 정교한 곡도와 맞부딪혔습니다. 기술은 부족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만큼은 처인성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윤우는 이 혼란스러운 난전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적을 늪으로 유인하라. 서쪽 성벽을 열어주는 척해라. 김윤우는 처인성 주변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처인성의 서쪽은 지대가 낮고 물이 고여 있어 땅이 질척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진흙밭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고려를 구하는 최고의 덫이되었습니다. 김윤우의 지시에 따라 수비군이 서쪽 방어를 느슨하게 하자 공명심에 눈이 먼 몽골 기병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몽골 초원의 단단한 땅에 익숙했던 군마들이 진흙구덩이에 발이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동력이 생명인 기병들이 멈춰서자 그들은 그저 덩치 큰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려의 궁수들이 그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병대가 진흙탕 속에서 엉켜 옴짝달싹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아래에는 몽골군의 시신과 부서진 무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처인성의 흙벽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깃대마저 부러져 찢어진 깃발을 손에 쥐고 흔드는 백성들의 모습은 석양을 받아 마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살리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고작 농기구를 든 농민들에게 그것도 2번이나 격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위신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계산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살리타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도대체 저 쥐새끼들이 어떤 요술을 부리는지 내 칼로 직접 확인하겠다. 그는 안전한 후방 지휘소를 벗어나 전장 깊숙한 곳으로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독전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초라한 성벽 위의 오합지졸들이 감히 대몽골 제국의 총사령관을 노릴 수 있을 리 없다는 뿌리 깊은 오만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성벽 위 어둠 속에서 매의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보며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윤우는 수많은 병사들의 움직임 속에서 유독 화려한 갑옷, 유독 당당한 기세를 뿜어내는 한 무리의 기병대를 포착했습니다. 승려의 손이 천천히 활을 잡았습니다. 그가 잡은 것은 단순한 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살리타의 치명적인 오판과 김윤우의 결정적인 한방.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처인성의 흙벽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몽골 제국의 자존심에 난 상처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자신의 군대가 고작 농기구와 돌멩이를 든 농민들에게 막혀 반나절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저 따위 흙더미 하나를 넘지 못해 천하무적 몽골군이 쩔쩔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살리타의 고함 소리가 막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인성의 저항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광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덤벼드는 백성들의 눈빛, 죽음을 불사하고 성벽에 매달려 끓는 물을 붓는 아낙매들의 모습은 공포를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살리타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것은 공격하는 쪽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고려의 작은 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몽골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 깃발을 가져와라. 내가 직접 앞장서겠다. 부관들이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총사령관이 직접 화살이 빗발치는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리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적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는 저 따위 오합지졸들의 조잡한 활이 감히 나를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지독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강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를 호위하는 친히 되는 몽골 최고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살리타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백마에 올랐습니다. 그의 투구에는 총사령관을 상징하는 붉은 수이 달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몽골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깃발이 따랐습니다. 그는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전황을 살피기 위해 그리고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성벽 가까이로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부르는 만용이었을까요? 그 시각 처인성 성벽 위 김연호는 흑투성이가 된 승복을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화살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돌을 나르던 손은 찢어져 피가 맺혔고 목은 쉬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몽골군이 한 번만 더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처인성은 무너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김윤우의 눈에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성벽 아래 멀리 흙먼지 속에서 유난히 번쩍이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압적인 풍채에 기병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장수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지시를 받는 모습. 김윤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자다. 저자가 우두머리다. 김윤우의 직감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적의 총사령관이 사자가 제 발로 사냥터에 들어온 것입니다. 살리타는 처인성 수비군의 사거리 밖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채찍을 들어 성벽의 약한 부분을 가리키며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일반적인 활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윤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의 궁수들에게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활을 멈추어라. 적들이 우리가 지쳐서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저자가 방심하고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 성벽 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빗발치던 돌멩이와 화살이 멈추자 전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직전의 고요, 사냥감이 덫을 밟기 직전에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살리타는 성벽 위가 잠잠해지자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저 쥐새끼들이 힘이 빠졌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사령관의 위용 앞에 겁을 먹고 저항을 포기한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좀 더 정확한 전황 파악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말을 조금 더 앞으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 성벽 위 그늘진 곳에서 김윤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처인성에 남은 화살 중 가장 곧고 튼튼한 화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활 시위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말의 움직임, 그리고 적장의 거만함이 극치에 달해 빈틈을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윤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백마 위의 남자 살리타의 목덜미에 고정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 아니 고려라는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살리타가 투구의 가리개를 올리고 부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김윤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비명처럼 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처님, 부디 이 한 발의 자비를 담아주소서. 살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입니다. 오만한 정복자가 밟은 치명적인 덫,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단 한 발의 화살. 과연 승려의 손을 떠난 화살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천하를 뒤흔든 운명의 한방, 그 전율 돋는 클라이맥스가 제6부에서 공개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면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1232년 12월 16일 겨울 해가 짧게 남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전장의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진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수만 몽골 대군의 거친 함정도
말들의 거친 숨소리도, 살을 내는 칼바람 소리도 김윤우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가 삐걱거리는 미세한 소리만이 그의 온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한 발이 빗나가는 순간 처인성의 모든 생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승려의 손끝에서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화살이 마침내 비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 장군의 심장을 겨눈 그 결정적인 순간, 전율이 흐르는 역사의 현장을 끝까지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잊힌 영웅들을 다시 깨웁니다. 성벽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김윤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식혀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백마 위에 앉아있는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살리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맹신했고 저 초라한 토성 안에 자신을 위협할 존재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 방심이 김윤우에게는 유일한 관역이었습니다. 거리는 멀었습니다. 일반적인 궁수의 사거리를 훌쩍 넘어서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윤우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대지의 기운, 그리고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 화살을 그곳까지 날려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계율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생이 아닌 구원을 위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짧은 연불과 함께 김윤우의 손가락이 활 시위를 놓았습니다. 팅! 날카로운 파열음이 처인성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은 하나의 점이 되어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고려 땅의 분노였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눈물이었으며 이름 없이 죽어간 부국민들의 한이 응축된 빗줄기였습니다. 화살은 바람을 타고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목표물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살리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그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려 했을 때 이미 운명은 그의 코앞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벅!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몽골군 진영의 한복판에서 울렸습니다. 살리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휘봉을 휘두르던 그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백마 위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던 대장군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했습니다. 갑옷과 투구 사이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살리타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며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불패의 장군이 이름 없는 작은 성 앞에서, 그것도 정식 군인도 아닌 승려의 화살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리타는 중심을 잃고 말 위에서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붉은 술이 달린 그의 투구가 벗겨져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곧이어 육중한 갑옷 소리를 내며 몽골 제국의 별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살리타의 호위 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탕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리던 총사령관이 순식간에 말 아래로 떨어져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장군님!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부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뛰어내려 살리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려의 바람을 가르고 날아온 화살은 그에게 마지막 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복자는 자신이 쥐새끼라고 비웃었던 처인성 앞 진흙밭에서 쓸쓸하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성벽 위에서 터져나온 함정이었습니다. 맞았다! 적장이 쓰러졌다! 김윤우가 쏘아올린 기적을 목격한 처인성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공포가 해방되는 소리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 승리의 포효였습니다. 반면 몽골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대장군께서 전사하셨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수만 대군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살리타의 죽음은 몽골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머리를 잃은 뱀은 더 이상 맹독을 품은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꿈틀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복수를 해야 할지 결정해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기병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저 성에는 귀신이 산다. 신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공포심이 병사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던 김윤우는 다시 한번 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다. 성문을 열어라. 적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굳게 닫혀있던 처인성의 성문이 활전 열렸습니다. 며칠 동안 수세에 몰려 숨죽이고 있던 농민군과 부공민들이 이제는 사냥꾼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낡은 낫과 축찬이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와! 성난 파도처럼 밀려나오는 처인성 사람들, 그리고 지휘관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는 몽골군. 전세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기억합니다. 강력한 무기도 수많은 병력도 없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제국의 심장을 뚫어버린 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타의 죽음은 단순히 전투 하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몽골 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패퇴한 몽골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영웅이 된 김윤우와 처인성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232년 겨울, 처인성 앞의 들판은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들이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의 깃발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철옹성이 단 한 발의 화살과 그로 인한 균열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공포라는 감정이 실체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승리의 순간과 몽골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리타의 죽음은 몽골군에게 있어 단순한 지휘관의 상실,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칭기즈칸 시대부터 그들의 군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총사령관은 곧 그들의 머리이자 심장이자 승리의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그것도 정규군도 아닌 승려와 농민들이 지키는 작은 토성 앞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령관님이 쓰러지셨다. 대장군이 돌아가셨다. 비명처럼 터져나온 외침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수만 대군의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부장들이 나서서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병사들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성에는 신이 돕고 있다. 저 승려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괴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불패의 신화에 젖어있던 몽골군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김윤우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적들은 이미 등을 보였다. 지금이 바로 우리 땅에서 저들을 몰아낼 기회다.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처인성의 낡은 나무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 쏟아져 나온 것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기사단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 손에 든 낫과 도끼, 깎아 만든 죽창, 그리고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함성으로 무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몽골의 정예기병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사기를 잃은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 뒤엉켜 넘어지고 아군의 말발굽에 채이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윤우와 처인성 사람들은 도망치는 적의 뒤를 쫓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사륙을 위한 추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공포를 떨쳐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가라.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마라. 백성들의 외침이 겨울바람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몽골의 기병대가 이름 없는 농민들에게 쫓겨 꽁무니를 빼는 이 장면은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인성 주변의 진흙밭은 도망치는 몽골군이 버리고 간 무기와 깃발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제국의 구겨진 자존심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 몽골군은 처인성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리타의 시신을 수습한 혹은 버려두고 간 몽골의 잔존 병력은 더 이상 남쪽으로 진격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총사령관을 잃은 군대가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살리타의 죽음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처인성 전투의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가 고려 전역에 흩어져 있던 다른 몽골군 부대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사령관 테게트르나 결국 전군에 철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던 고려 조정이 항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은 스스로 짐을 싸서 고려 국경 밖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처인성이라는 작은 점 하나가 거대한 침략의 파도를 막아내고 2차 침입 전체를 좌절시킨 것입니다. 몽골 제국 역사상 총사령관이 전장에서 사망하여 군대를 돌린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처인성 전투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처인성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벽과 들판은 처참한 흔적들로 가득했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벅찬 자부심이 그들의 얼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윤우는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북쪽으로 사라진 적의 흔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 아군과 적군을 떠나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승복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장군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김윤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아니 장군님. 장군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김윤우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살리타를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화살을 날릴 수 있게 버텨준 것은 바로 곁에 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논공행상이었습니다. 강화도의 조정에서도 이 기적 같은 승전보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의 전쟁 영웅들이라면 높은 벼슬과 재물을 탐했겠지만 김윤우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처인성의 부공민들이 받게 된 보상은 고려 사회의 신분제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상을 거절한 김윤우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천대받던 부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몽골군이 물러가고 처인성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그곳에 남은 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가장 낮은 자들의 위대한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친 주역이 정규군도 귀족도 아닌 차별받던 부공민과 한 명의 승리였다는 사실은 전쟁 그 자체보다 더 큰 충격과 울림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가슴 벅찬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우리가 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 감동의 피날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 힘을 보태주십시오.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의 죽음과 몽골 주력군의 철수 소식은 바다 건너 강화도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처음에는 이 보고를 믿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휩쓴 몽골군이 고작 흑성 하나에 막혀 장군을 잃고 물러갔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속 도착하는 승전부와 노획한 몽골군의 깃발들은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조정은 환호했고 백성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 승리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고려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려 고종은 나라를 구한 영웅 김윤우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상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상장군은 고려 무신정권 하에서 최고 위직에 해당하는 군권을 준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일개 승려에서 일약 국가의 영웅이자 최고위 장군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탐낼 만한 엄청난 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우의 대답은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내린 벼슬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사양했습니다. 신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승려일 뿐입니다. 그날의 승리는 제 활솜씨지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을 지킨 백성들의 피와 땀 덕분입니다. 어찌 제가 그 공을 가로채 홀로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철저히 부정하고 모든 영광을 함께 싸운 처인성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정에서 거듭 벼슬을 권유했지만 그는 끝내 사양하다가 간곡한 설득 끝에
상장군보다 훨씬 낮은 직책인 삼낭장이라는 벼슬을 받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이는 김윤우라는 인물이 권력이나 명예욕이 아닌 오직 생명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활을 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난세가 낳은 영웅이었지만 난세가 끝난 뒤에는 다시 겸손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려 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김윤우가 받은 상보다 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인성의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는 향, 소, 부곡이라 불리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민이면서도 천민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처인성 역시 처인 부곡이라 불리던 차별받는 땅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버림받았지만 가장 치열하게 나라를 지켰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처인 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단지 행정구역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이 해방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부곡민이라는 멸시의 꼬리표를 떼고 당당한 양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차별받는 이들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구국의 용사들이 사는 자랑스러운 고을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전쟁의 승리가 지역 전체의 신분 해방으로 이어진 매우 드물고 감동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인성 전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남깁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이나 병력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232년의 겨울, 처인성을 지킨 것은 흙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겠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기상을 보여주었고,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언더독글 저력입니다. 김윤우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시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훗날 1253년 몽골의 5차 침입 때 그는 충주산정에서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승려의 몸으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신분의 벽을 허물고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추후 충주성 전투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 가면 그 옛날에 치열했던 함성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숲과 낮은 토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흙 한 줌, 돌 하나에 이름 없는 영웅들의 뜨거운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리타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화살은 김윤우의 손에서 떠났지만 그 활 시위를 당긴 힘은 바로 우리 조상들, 민초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처인성 전투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김윤우 장군이 충주성에서 보여준 또 다른 전설적인 리더십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예전처럼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은 또 다른 전투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역사의 현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